네, 안녕하세요. 영화계 102화. 오늘도 진행을 맡은 허효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여느 때 했던 것처럼 그들 각자 본 영화 시간으로 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2, 3부에는 2016년 마지막 녹음이기 때문에 예, 저희 나름대로 2016년 총 결산을 해보려고 예. 합니다. 예, 댓글부터 소개시켜드리고 그들 각자 본 영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번 주에 저희가 게스트를 모셔서 영화 화면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죠. 예, 웨스 앤더슨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평소에 영화 이론 같은 거 모르고 보셨는데 이번 방송을 듣고 관심이 생기신다고 그리고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은 특히 공감이 많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 본 코너가 굉장히 마음에 드시나 봐요. 게스트님이랑 같이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예, 안 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예, 전에 언급됐던 김태훈 감독님이 언제 출연하시는지 예. 조만간 교섭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생각이지만 여교사 개봉전이나 개봉할 때 나오셔서 얘기를 나누면 홍보도 되고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예, 그게 저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좋은 자리로 또 모셔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댓글은 이 정도로 소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들 각자 본 영화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이번 주에 특전 유보트라는 작품을 봤어요. 특전 유보트. 예, 잠수함 소재 영화들의 원형이 된 작품이죠. 어, 81년도에 나온 독일 작품이고 2차 대전기의 독일 유보트 병력들이 잠수함을 타고서 작전을 수행하는 내용인데 이 사람들에겐 특별한 미션 이런 게 할당된 게 없어요. 그냥 잠수함 타고 다니면서 계속 뺑이 치는 게 주 업무지. 그때그때 민간 함선이든 군수송 함선이든 걸리면 그때 조지는 뭐 이런 병력들이지. 근데 그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 어디서 그런 배들이 오는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화끈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시기는 기약이 없고 대부분은 그냥 지겨운 일상들이 반복된다는 거지. 그리고 잠수함의 시설 자체가 워낙 열악하니까 여기 뭐 화장실도 50명 쓰는데 하나밖에 없고 다 양동이에 싸야 되고 뭐 식량도 다 보존식이고 얼마나 빡세겠어. 그런 생고생을 하면서 2차 대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지. 그러다가 드디어 적 함선을 만나가지고 전투를 하는데 전투도 딱히 그렇게 화끈한 게 아니야. 사람 죽이는 게 뭐 그렇게 즐거겠어. 그치. 그런 걸 보면서 또 비애감이나 씁쓸함도 느끼고 그렇게 생고생을 하다가 지브롤터 해협을 뚫고서 지중해 안으로 들어간 임무를 수행해. 그 작전을 하면서 절정부에 다다라가지고 다들 죽을 뻔 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거든. 그래서 결말을 맞이하는데 결말도 해피엔딩이 아니야. 다들 그 역경을 이겨내고 깊은 바다에서 고립된 잠수함에서 드디어 벗어나서 지상으로 나와가지고 개선식 비슷한 걸 한단 말이야. 근데 그때 연합군의 공습이 오는 거지. 그래서 겨우겨우 그 영화 내내 살았던 사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려 거기서. 그런 영화야. 암울하지. 되게 비참하다. 얘기만 들어서. 그리고 이게 독일이 주인공인 영화잖아. 그러니까 독일군이 역사적으로 패배한 거는 사실이잖아. 그치. 정해진 패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병사들인 거지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잠수함이라는 극단적인 폐쇄적인 공간에서 인간 군상들끼리 어떻게 지지고 볶고 힘들게 사는지가 너무 처절해가지고 군생활하는 느낌도 나고 보면서. 이게 상황적으로 독일이나 전쟁 중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든 생활일 텐데. 그렇지. 외부 사람도 한 명도 못 보고 먹는 것도 다 정해져 있고 할 수 있는 게 여기서 뭐 있어? 뭐 게임이 뭐가 있어? 뭐 그치. 스마트폰이 뭐가 있어? 그치. 있는다 한들 그게 행복하랴. 참 그런 거 보면 지금 사는 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 네, 특전 유보트. 뭐 영재로는 더 보트. 그럼 제가 본 영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 영화 두 편을 이야기할 텐데요. SF 판타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작품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작품은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기욤 미소. 귀여운 미소. 네, 그분의 소설 원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주인공이 의사예요. 근데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하다가 한 노인이랑 대화를 하게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정말 사랑했던 여자를 보고 싶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주인공이 30년 과거로 돌아가게 된 거야. 그리고 마주친 사람은 80년대네 그럼. 30년 전에 나를 마주치게 되는 거고. 자기 자신이 이제 30년 전에 그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 건데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많이 아쉽더라고. 아 그래? 기본적으로 타임리프를 하는 영화잖아. 그러니까 타임리프에서 또 다른 나 자신을 만난다 뭐 이런 컨셉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만난 다음부터 인생들이 뒤바뀌기 시작하고 선택에 의해서 결과를 미래에 나오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가 시작될 때 타임리프를 해서 과거로 돌아갈 때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 사람이 잠들 때 펼쳐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니까 아시발 꿈 이걸 깔아놓는 거구만. 그럴 수도 있고. 타임리프는 했는데 단순하게 이야기 굴곡 줘가지고 그거를 그냥 소재로만 쓰는 그런 영화는 아니겠구나. 이 대사를 한 번에 아울를 듯한 거대한 무언가 이야기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접지몽 같은 게 있겠구나. 그치. 구운몽 같은 그런 거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처리되더라고. 그리고 노인도 마지막 가서 아무런 장치가 없어. 그때 초반에 잠깐 나오고 끝나는 거야. 이게 뭐지 싶기도 했고 또 중간에 이런 대사가 나와. 어느 정도 사건이 해결된 다음에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해. 꼭 해피엔딩이어야 되냐고. 중요한 건 이야기 그 자체라고. 딱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영화 중후반쯤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 영화가 공주님과 왕자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그런 단순한 해피엔딩을 지향하는 영화가 아니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본 스토리 자체를 중요시 여기고 후반부에 나올 엔딩은 정석 스토리라인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로 끝나겠구나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타임리프는 처음에 주인공이 자기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이에 엉겹결에 됐는데 이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타임리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워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타임리프를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친구도 하게 돼. 드래곤볼이네. 그치. 근데 그때 친구가 타임리프 하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이야. 스토리상 완전 이야기를 전복시키는 장면이거든. 근데 그걸 너무 개그스럽게 처리한 거야. 마치 그러니까 반전인데 장난스럽게 해버린 거구만. 반전인데 누가 죽고 사는 정도의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라인의 변화인데 그걸 마치 그냥 껄껄껄 이러면서 이러면 되는 거지 뭐 친구끼리 이렇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가 버리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영화 뭐지 싶더라고. 굉장히 안 좋게 봤고 기욤미소 원작을 나도 안 봤거든. 그리고 기욤미소의 작품을 여러 번 보려고 시도했다가 재미가 없다 초반부터. 그래서 덮은 적이 꽤 있어. 그래서 찾아봤는데 기욤미소라고 하는 작가 자체가 원래 좋은 문장이나 문구가 있으면은 메모를 잘 한대 평소에. 그래서 그걸 소설에 반영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요소가 영화에도 많더라고. 있어 보이는 대사, 있어 보이는 장면, 설정 이런 거를 집어넣었지만 막상 버무려지거나 그게 되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타임리프와 로맨틱 코미디를 섞는 거에 있어서는 어바웃 타임과 시달소 미만 잡인 것 같다. 확실히 그런 생각이 들었어. 사실 타임리프가 도구적으로 쓰이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 다만 그게 정확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거든. 그런 점에 있어서 어바웃 타임은 후반부에 왜 타임리프를 안 하게 되는지 그리고 타임리프를 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쓰게 되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매짐을 주잖아. 여기에 있어서 타임리프는 도구로만 쓰인 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시간을 달리는 소녀도 마찬가지지. 타임리프가 처음에는 단순한 어린 소녀의 장난처럼 사용하게 됐지만 중간 이후부터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하는 방법으로 쓰이게 되고 마지막에 시간이 더 이상 돌릴 수 없을 때 그 안타까움과 미래를 맞이하는 그 자세 그거에 대해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타임리프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한 주평을 얘기했어. 그리고 최근 김윤석 배우가 황정민이나 곽도원과 굉장히 다른 스타일의 연기를 계속 보여주는 것 같아. 근데 선택이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드라마적인 요소가 있는 작품을 선택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 영화 굉장히 꽝이었습니다 저한테. 네. 다음으로 제가 본 영화를 소개해드리자면 두 개를 묶어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D.W. 그리피스의 국가의 탄생과 인톨러런스를 봤어요. 이게 1915년, 16년에 나온 작품들인데 1915년? 네. 이 영화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라고 불리우는 서사극 장르가 이때부터 확립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짜 긴 영화들이야. 국가의 탄생은 3시간이 넘어가고 인톨러런스는 2시간 43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긴 영화를 찍으면서 장편극을 하나 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용도 무게감이 있어. 국가의 탄생 같은 경우에는 남북전쟁기야. 주역이 되는 두 가문이 나와. 한 가문은 북부에 살고 한 가문은 남부에 살아. 그리고 둘이 친교 관계가 있어. 근데 전쟁이 터지면서 흑인들이 점점 주도권을 잡아가고 북부에 있는 가문은 흑인들의 편을 들지. 그리고 남부에 있는 가문은 흑인들과 적대하고 그러면서 점점 주도권을 뺏겨 나간단 말이야 남부인들은. 그리고 전쟁이 종전이 되고
이제는 흑인 세상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노예 해방이 된 흑인들에 의해서 자신들 기득권이 침탈당한다는 것에 분개하는 남부인들이 일어서는 영화야. 그러니까 인종차별 영화지 말하자면. 그러니까 북부 자본가놈들 개새끼들 저놈들이 흑인들 해방시키는 바람에 우리 개 죽쓰고 있다. 이런 혼란스러운 국가를 재탄생시켜야 된다. 라면서 KKK가 나오는 이런 영화거든. 되게 무섭네. 그래서 마지막에 엔딩이 어떻게 되냐면은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주인공 파티가 오두막집에 gat혀가지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KKK단이 기병대 이끌고 와가지고 포위방을 해치고 다 구해내는 뭐 이런 이야기야. 근데 지금 관점에서는 엄청 병신같지. 그치. 인종차별적이니까. 근데 이 영화를 만든 그리피스는 그게 인종차별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다고 하더라고. 그때 당시에? 뭐 이런 내용적인 측면이나 메시지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병신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했어. 왜냐면은 촬영이라든지 연출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공식이 섰구나. 정석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됐구나 이게 보였거든. 그 이전 영화들처럼 조잡하지가 않고 클로즈업이라든지 아니면 인터컷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종종 보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인톨러런스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메시지가 발전하긴 했어. 고대 바벨론 시대 그리고 예수 시대 그리고 16세기 프랑스가 나오고 그리고 현대가 나와. 4개의 시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키워드는 인톨러런스야. 불관용이라는 거지. 불관용. 바빌론 시대에는 바빌론인들이 행하는 불관용. 그리고 예수 시대에는 예수를 상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불관용. 그리고 16세기 프랑스에서는 카톨릭 교도들이 개신교도들을 죽이는 불관용이 나오고 현대 사회에서도 그 계급 갈등이라든지 신분 갈등 이런 게 발생하면서 생기는 불관용 이런 것들을 영화에서 보여준단 말이야. 그리고 끝에 메시지가 이런 인류 역사에서 항상 반복되는 불관용을 편협함을 어떻게 누가 깨트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질문하는 뭐 이런 영화거든. 되게 웅장한데? 되게 웅장한데 보면 옛날 영화다 보니까 고리타분하달까? 그런 게 있긴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탄생이 된 인톨러런스든 3시간에 가까운 장편 영화를 이끌어 나갈 만한 힘이 있는 영화거든. 그래서 시대 보정하면은 대단하다. 그 당시 기준으로는 점수를 많이 줄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을 했어. 사실 나는 1910년대 이전 영화는 어떻길래 왜 이 영화를 기점으로 서사를 전개하는 방식이 발전됐는지 궁금하긴 한데 1800년대 후반이나 1900년대 초반에는 그냥 영화가 아니야. 그냥 유튜브 동영상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는 조금씩 영화 문법이 발전하긴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 그냥 장면 보여주고 이야기가 딱히 그렇게 서사적이지 않고 그냥 되게 단편적이거나 아니면 에피소드 아니면 같은 카메라가 계속 고정돼 있고 한 장면만 보여준다든가 보여줄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란 말이야. 아니면은 그게 뚝뚝 끊어지거나. 근데 인톨러런스나 국가의 탄생쯤 되면은 서사 전개하는데 일관성도 있고 기승전결도 있고 이런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옛날 소설책 보듯이 볼 수 있는 안정감이 있었어. 그 시절에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달까? 그런 게 보여가지고 괜찮더라고. 스미스 군이 초창기 영화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본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영화 역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가려진 시간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강동원 주연으로 유명한 영화죠. 판타지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면 초등학생인 수린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와 3명의 남자친구들이 땅굴 공사를 구경하러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북한군이 온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땅굴 공사를 하다가 폭발하는 그런 작업이 있었는데 3명의 남자아이들이 실종이 된 거야. 수린이만 살아남고 마을은 난리가 났지. 북괴가 땅굴로 끌고 갔나 보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하여튼 근데 3명이 실종되고 수린이만 남았는데 옷가지가 발견된 거야. 그 남자아이들의. 그래서 장례 같은 것도 치렀는데 수린이가 어느 날 산으로 올라가 봐. 근데 노숙자 같은 놈이 갑자기 자기를 잡으면서 나 너 친구 성민이라고 그 3명의 친구 중에 긴밀해진 관계에 있던 아이가 있었는데 가장 친하네. 자기를 잡더니 자기가 성민이라 그러는 거야. 근데 그게 강동원이고. 그래서 땡 잡았네. 그치. 근데 이제 도망가는 거지. 깜짝 놀라서 행색이 추레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고 도망갔는데 그 둘만이 아는 비밀이 있었는데 그거를 성민이라고 주장하는 청년이 밝혀가지고 얘가 성민이구나. 근데 어떻게 그 잠깐 사이에 얘가 이렇게 20살이 넘는 멋있는 청년이 돼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야. 내 친구가 강동원으로 진화했다. 뭐 사실 땡땡본 거지. 뭐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때 남자아이 3명한테만 시간이 흐르고 그 3명을 제외한 모든 물리적인 시간들이 멈춰버린 거야. 그 사이에 이 3명의 남자아이들은 성장을 하게 된 거지. 그런 판타지 영화인 거야.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이야기가 우리 관객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보여지는 거니까 아 쟤네들이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 거구나 라고 보는데 영화 시작이 어떠냐면은 소설을 쓰려고 하는 한 여자가 이 수린이를 데리고 인터뷰를 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은 수린이의 상상 속일 수도 있는 거고 현실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여지를 남겨주면서 시작하는 영화라서 사실 설정만 보면은 되게 재밌고 괜찮아. 그리고 요즘 CJ 흥행 공식이 일반화되어 있는 한국 영화판에서 굉장히 참신하다고 볼 수 있었고 감독도 여성 감독이라서 그런지 그러한 정서를 잘 담아내더라고. 또 칭찬할 만한 점이 뭐이냐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모두 멈춰버리잖아. 그러니까 물을 집어던져도 공중에서 물 입자가 그냥 멈춰버리는 거야. 젤리처럼. 또는 사람도 공중에서 멈춰있는 거지 다. 그런 시각적인 표현을 굉장히 잘했어. 그런 거는 칭찬할 만하고 관객뿐만 아니라 특수효과를 하는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부분은 확실히 괜찮았는데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배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강동원이라고 하는 배우가 양면성이 존재한 것 같았어.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는 청년 말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야. 다들 거부하고 나쁜 놈이라고 몰아가고 근데 괴리감이 느껴지는 거지. 영화적인 오점은 아니야 사실. 근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질감이 안 느껴질 수는 없어. 안재홍이면 모를까. 그럼 또 개그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아역 배우들의 연기가 굉장히 괜찮았는데 다 커버린 강동원과 수린이의 연기 호흡을 맞출 때 정서적인 공감이라고 할까? 그런 거가 공감되기 어려웠던 것도 있었고 내용 자체가 워낙 판타지다 보니까 아이들은 지루할 수 있었던 내용이고 어른들도 그렇게까지 다가오지 않아가지고 아쉬웠다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충분히 시도하는 것 자체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끝나자면은 네. 골렘이라는 1920년에 나온 독일 영화를 봤는데 골룸 아니야 골룸? 아, 골렘이야 골렘. 골렘? 우리가 흔히 판타지나 게임에서 말하는 그 골렘 있잖아 골렘. 그치 돌로 이루어진 몬스터 같은 거. 유태인 랍비가 천문을 관측하는데 유태인에게 흉조가 있는 거야. 흉조? 유태인들이 앞으로 일이 길하지 못하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수호신으로 거대한 진흙을 뭉쳐가지고 골렘을 만들어보자. 랍비가? 신통력이 있는 랍비야. 그래서 골렘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수호신처럼 모시는 거지. 금송아지네. 그래가지고 골렘을 만드는데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에게도 보여주고 이래. 시연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황제에게 제발 우리 유태인 좀 잘 봐달라고 죽이지 말고 이런 골렘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내가 마법도 펼쳐줄 수 있다고. 이렇게 마법을 펼쳐주면서 옛날 역사 같은 것도 영상으로 띄워줘. 빔 프로젝트처럼 그 랍비가. 우와. 근데 그 연출이 굉장히 상당히 볼만해. 1920년대 시대 보정을 하면은 상당히 인상적이고. 네. 그리고 이렇게 랍비가 골렘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축제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근데 이 골렘이 타락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고를 치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파국으로 빠져들게 되는 뭐 이런 영화인데 10몇 년 후에 프랑켄슈타인 시리즈가 영화로 나오거든? 근데 굉장히 테마가 비슷하더라고. 프랑켄슈타인이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에덴 동산과 천지창조에 대한 안티테제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내가지고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지내다가 배신해가지고 타락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게 이 창세기의 천지 창조의 요약이잖아. 그쵸. 근데 프랑켄슈타인 같은 경우도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인공 생명체가 자신의 창작 의도를 벗어나가지고 폭주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맞으면 프랑켄슈타인이 아담의 흑화 버전 뭐 이런 거지. 근데 골렘도 비슷하더라고. 골렘이 진흙을 뭉쳐가지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만든 생명체인데 이거 그냥 야훼가 아담을 만들 때의 과정하고 똑같잖아.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됐다 뭐 이런 거하고. 그리고 하필 유태교 랍비가 그걸 만들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코드 비틀기지 말하자면은. 천지창조 신화를 인간 버전으로 튜닝을 한 건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던 것처럼 인간은 무언가 창조해내지만 그걸 통제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작품인 거지. 근데 1시간 20분 동안 얼기설기 짜여진 이야기인데 이게 상당히 볼만한 게 이 당시 독일 영화 같은 경우에는 표현주의 회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그래서 표현주의 영화라고 하는데 좀 전에 말했던 랍비가 과거 영상 띄워주는 그런 씬도 그렇고 랍비가 골렘을 만들어내는 씬에서 악마를 소환해낸단 말이야. 악마의 힘을 빌어가지고 이 골렘에게 불어넣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악마에게 제발 주문을 외워서 이 골렘에게 생기를 달라 이렇게 랍비가 요구를 해. 그러니까 악마가 주문을 외운단 말이야. 근데 이 주문이 뭘로 표현이 되냐면 그때까지 나오던 연기가 글자로 바뀌면서 주문을 외우는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 영화상으로. 그런 연출도 상당히 섬뜩하고 100년짜리 보정하면은 요즘 영화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어. 훨씬 느낌 있고. 아무래도 옛날 영화니까 어설픈 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봐도 본받을 만한 점도 있다. 이런 건 살려 쓰면은 요즘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런 시각 효과들은 좀 궁금해지네. 근데 사실 내용적인 서사를 봤을 때는 애들도 상상할 수 있을 정도의 상상이라는 생각은 들어. 근데 중요한 건 영화이고 표현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상상을 영화 화면으로 잘 표현하느냐인데 되게 원론적인 시각 방법이 나올 것 같아서 궁금하네. 참고로 골렘이 애들하고 마지막에 놀다가 죽긴 해. 아 그래? 정말 애들 같은 스토리지. 근데 골룸이 폭주한다는 것 자체도 뭐 애들이 폭주하는 거랑 약간 비슷하잖아. 난 프랑켄슈타인도 애들처럼 애가 반응해갖고 이렇게 폭주한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알겠습니다. 네. 재미가 있네요. 네. 옛날 영화하고 저는 지금 가장 최신에 유명했던 한국 영화들 네. 뭐 이렇게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그대 각자 본 영화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2부 3부에선 2016년 영화계에서 총결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